그건 당신 일이잖아. 난 이제 더는 못하겠어.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는 암 진단을 받은 그날 내 가슴을 가장 깊숙이 찔렀다. 함께 울어줄 거라 믿었던 사람은 등을 돌렸고 나는 오히려 혼자 수술대 위에 눕게 되었다. 그러나 운명은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흐른 뒤 그녀 역시 같은 병원 복도를 홀로 걸어야 했다. 내가 겪었던 절망과 고통을 이제는 그녀가 고스란히 마주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병과의 싸움이 아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가 어떻게 배신으로 무너지고 그 상처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나는 아내에게 버림받았고 죽음 앞에서 혼자 몸부림쳤다. 그러나 결국 살아남았다. 그리고 언젠가 내게 등을 돌린 그 여자가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것은 기묘한 운명의 장난이자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였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발견한 진실이었다. 버림받고 무너졌던 남자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끝내 웃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배신의 대가가 어떻게 반드시 돌아오는지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된 과정이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폐허가 된 삶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반전을 마주했는지에 관한 고백이다. 결말은 이미 예견된 듯하지만 동시에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할 아이러니로 다가올 것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저는 올해 45살, 서울 신내동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혹독했던 시절, 그리고 그 끝에서 맞이한 믿기 힘든 반전에 관한 기록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날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조여오고, 이렇게라도 글로 남기지 않으면 내 안에 무언가가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도 어느새 7해가 흘렀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린 42살로 신내의 유명한 피부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의지했습니다. 비 오는 날 하나의 우산을 나눠 쓰고 걸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 음식점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낙심해 있을 때 당신이라면 뭐든 해낼 수 있어라며 웃어 주던 아내의 얼굴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시절 우리 집에는 늘 국 끓는 냄새와 웃음소리가 함께했고, 작은 집이었지만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 안의 온기는 사라지고 차갑고 메마른 바람만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늦은 밤 세탁기를 돌리면 시끄럽다며 인상을 쓰고, 새벽의 발소리가 조금이라도 크면 눈을 치켜뜨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하루는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다가 무심코 웃음을 터뜨렸더니 돌아온 대답은 날선 비수와 같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겨? 처음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을 상대하는 상담실장의 자리라면 충분히 예민해질 만도 하리라. 저는 그렇게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했습니다. 퇴근하면 설거지를 자청하고 주말이면 직접 시장에 가서 장을 봐 정성껏 음식을 차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무심한 눈빛과 짧은 핀잔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은 답답하다였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만족을 모르고 음식은 간이 맞지 않는다 했고, 빨래는 제대로 말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심지어 꽃다발을 건네면 이런 데 쓸 돈 있으면 차라리 아껴 쓰라는 차가운 말이 돌아왔습니다. 예전엔 퇴근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 등을 돌린 채 같은 방 안에 있어도 남보다 더 먼 거리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말을 건네면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피곤해. 그 말 한마디는 벽처럼 단단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답답함을 견디다 못해 형에게 하소연했지만, 형은 부부라면 누구나 그런 시기를 겪는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매일 밤 스스로를 갉아먹는 질문만 남아 가슴이 깊이 허물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년마다 받는 정기 건강검진 시기가 되었다는 안내였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40 중반을 넘어가니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검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검진 당일 아침,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 잘 받고 와. 그 말에는 걱정도 따뜻함도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 특유의 수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하얀 복도는 휠체어 바퀴가 긁고 지나가는 소리와 간간히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이 뒤섞여 묘하게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나는 차례대로 엑스레이를 찍고 피를 뽑고 내시경까지 받았습니다. 여러 번 겪어본 절차였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의사 역시 결과는 일주일 뒤에나 나온다며 가볍게 웃어 넘겼습니다. 나 또한 별일 없으리라 믿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예상보다 이른 병원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가능한 한 빨리 내원해달라며 차분했지만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단순히 친절한 안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의사 앞에 앉는 순간 온몸을 덮치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차갑게 켜진 모니터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고 의사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이내 무거운 눈빛으로 나를 마주했습니다. 가슴 언저리가 얼어붙듯 서늘해지고 손끝이 저릿하게 떨려왔습니다. 나는 간신히 입술을 떼어 물었습니다. 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사이 모니터 불빛이 내 뺨을 차갑게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간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크고 조직 검사 결과 악성으로 판정됐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간암. 그 단어는 내 인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계에 존재하는 줄만 알았는데 의사의 입에서 내 이름과 함께 매달려 나오자 현실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술은 이미 10년 전 끊었고 담배도 오래전에 손을 뗐습니다. 새벽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며 운동했고 음식도 나름대로 조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닥쳐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진행된 겁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답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장기로 전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양이 크기 때문에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지하 주차장 차 안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는 사람들의 일상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내 세상은 이미 정비된 듯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는 냉랭했지만 그래도 이런 중대한 일이 닥치면 최소한 곁에 서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마지막 기대 삼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묘하게 낯설고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여보, 중요한 얘기가 있어라고 입을 열려는 순간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먼저 말할게. 우리 이제 이혼하자. 그 말은 하늘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지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간암 판정도 이미 벼락 같은 충격이었는데 아내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까지 흘러나오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솟구쳐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나 오늘 병원에서 진단받았어. 나 간암이래. 그러나 아내의 눈빛은 미동그쳐 없었습니다. 놀람도 연민도 없이 목소리만 서늘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당신 일이잖아. 난 이제 더는 못하겠어.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목소리를 떨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옆에서 지켜줄 순 없겠니? 나 혼자서는 정말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아내의 대답은 돌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난 이미 결심했어. 내일 변호사를 통해 협의이혼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할 거야. 더는 미룰 이유가 없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나는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 속에서 눈을 감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채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가정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복도에는 각기 다른 이유로 몰려든 부부들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 고개를 돌린 채 차갑게 앉아 있었고, 어떤 부부는 복도 한가운데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틈에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 남남이 된 것처럼 묵묵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관례대로 수녀기간 한 달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한 달 동안이라도 아내의 마음이 바뀌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협의 과정에서 아내는 차갑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자. 집은 당신이 갖고 나는 현금을 받겠다. 그 말은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온 계약 조항처럼 또박또박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보탤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수녀기간이 지나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결혼식 날 함께 찍었던 액자, 신혼여행지에서 사온 컵, 주말마다 함께 덮고 TV를 보던 작은 담요까지 모든 추억을 차갑게 박스에 담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차라리 고문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붙잡으며 애써 물었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아내는 등을 돌린 채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마지막 박스를 들고 현관을 나서던 순간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던지듯 말했습니다. 몸이나 잘 챙겨. 그 말에는 애정도, 걱정도, 인간적인 온기조차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린 뒤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어둠이 내려앉은 집 안에 홀로 앉아 있자니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를 바라보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하겠다던 그날의 서약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내가 믿어온 사랑은 환상에 불과했고 남은 건 깊고 차가운 상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모든 치료 과정을 혼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정하고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고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까지 모두 내 손으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떨구며 혼자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내 처지가 병원 복도 위에 낙인처럼 새겨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의 불빛이 끝없이 번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발자국 소리와 심장 박동을 알리는 모니터음이 간헐적으로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차가운 메트로놈처럼 내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보려 했지만 전신 마취로 몇 시간 동안 의식이 끊기고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목을 죄었습니다. 옆 침상 환자의 가족이 건네는 따뜻한 손길과 말소리는 내겐 오히려 잔인한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아내 번호를 누르려다 끝내 멈췄습니다. 이미 남이 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손끝만 허공에서 떨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5시간을 넘겼습니다. 마취 직전 머릿속에 스친 마지막 문장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 회복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그러나 곧 옆 침상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아내분은 안 오셨나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혼했습니다. 그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을 때 그 연민조차 더 깊은 쓸쓸함이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다. 수술 후 첫 밤은 참혹했다. 상처가 욱신거리는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병실 안에 혼자라는 사실이었다. 불 꺼진 창밖으로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는데 오직 나만 고립된 듯한 감각이 폐부를 짓눌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아내가 나를 버렸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버려줄 수는 없었다. 반드시 살아남아 다시 일어나겠다고, 언젠가 이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 요양하는 동안 몸은 많이 쇠약해졌다. 탁 맞은편 의자가 텅 비어있는 것이 매일같이 나를 괴롭혔다. 예전에는 아내가 앉아 밥을 함께 먹던 자리가 이제는 차갑게 비어있었다. 거실 구석에는 아직 그녀가 남기고 간 머그컵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먼지를 뒤집어 쓴 빈잔일 뿐이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뜻밖의 방문이 찾아왔다. 동네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안부차 들른 것이었다.
그는 내 안색을 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지었다.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던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형님, 사실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김 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한참 말을 고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몇 달 전부터 형수님이 어떤 남자랑 함께 있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동료인 줄 알았는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 이상이더군요. 나는 숨을 삼키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김 사장님은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지난달에는 지하철역 근처 허름한 모텔에서 둘이 함께 나오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웅웅 소리가 울렸다.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숨조차 고르기 힘들었다. 침대에 앉아있던 내 두 손이 떨리며 무릎을 세차게 움켜쥐었다. 살아남아야겠다고 다짐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또 다른 벼락이 내 머리를 내리친 것이었다. 혹시 언제부터 그런 걸 보신 겁니까? 조심스럽게 묻자 김 사장님은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적어도 작년 여름부터는 자주 봤습니다. 그 순간 안개가 걷히던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작년 여름 아내가 유독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날카롭게 반응하던 때, 그때부터 이미 다른 남자와 어울리고 있었던 것이다. 김 사장님은 내 얼굴을 살피며 말했다. 형님이 아픈 상황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만 했고 혼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가 돌아간 뒤 거실에 홀로 앉아 지난 시간을 되짚었다. 아내가 사소한 일에도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몰아붙였던 이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끝내 닫혀있던 눈빛, 그것은 결국 다른 남자와의 비교였다. 죄책감을 덮기 위해 나를 더 멀리 밀어내려 했던 몸부림이었다. 더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내가 간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그 냉정한 반응 때문이었다. 그건 당신 일이잖아. 놀라움도 연민도 없던 그 얼굴. 이미 그녀 곁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고 병든 남편은 버려도 된다고 여겼던 것이다. 어쩌면 이혼을 정당화할 명분이 생겨 속으로는 안도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벽시계 초침이 째깍거릴 때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천장에 드리운 어둠 속에서 아내의 눈빛이 떠올랐다. 이혼 서류를 내밀던 단호한 표정, 한치 망설임도 없던 확신. 이제야 그 이유가 이해됐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수술대에 위에서 생사를 오가는 동안에도 그녀는 그 남자의 곁에 있었으리라. 그 상상이 내 가슴을 찢었다. 며칠 뒤 본격적인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 의사는 차갑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완치하려면 최소 1년 반에서 2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끝없는 터널에 갇힌 듯 답답했다. 첫 항암제를 맞고 사흘이 지나자 지옥의 문이 열렸다. 속이 뒤틀리고 끝없이 토했다. 입 안에는 금속 같은 쓴맛이 가득했고 몸은 무거운 모래주머니처럼 축 늘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베개 위에는 머리카락이 수북이 떨어져 있었다. 거울 앞에 서면 하루가 다르게 비어가는 두피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내릴 때마다 흩날리는 가닥들이 겨울 나무에서 떨어지는 마른 낙엽처럼 손끝을 스쳤다. 나는 거울 속 낯선 환자를 바라봤다. 예전에는 웃음을 머금고 서 있던 내 얼굴, 음식점 주방에서 분주히 뛰어다니던 건강한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초췌한 그림자만이 서 있었다. 순간 무너져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났다.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버려졌던 이 순간을 언젠가 똑똑히 갚아줄 수 있다. 그 다짐을 붙잡으며 나는 의자에 앉아 작은 노트를 펼쳤다. 휘청이는 손으로 글자를 적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살아서 증명하겠다. 눈물이 번져 글씨가 번들거렸지만 그 기록이 나를 버티게 했다. 항암 치료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다른 환자들은 가족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내 손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의 손을 꼭 잡았다. 누군가 나를 버려도 나 자신만은 버리지 않겠다고.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나는 눈을 부릅떴다.
이 싸움은 단순히 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배신과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내 생의 전쟁이었다. 식욕은 완전히 사라졌다. 무엇을 삼켜도 곧바로 올라와 토해냈다. 체중은 눈에 띄게 줄어들어 평소 78kg이던 몸무게가 2달 만에 65kg으로 떨어졌다. 허리띠 구멍은 몇 칸이나 줄어들었고 헐렁해진 바지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흘러내렸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었다. 핏기 없는 얼굴, 움푹 팬 눈 밑, 마치 오래된 그림자 같은 낯선 존재만이 서 있었다. 가장 괴로운 것은 극심한 피로였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지고 손에 들고 있던 컵 하나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음식점 주방에서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집 안을 오가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소파에 털썩 앉을 때마다 내가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실감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은 혼자 감당해야 했다. 병원 진료도 혼자, 집안일도 혼자, 통증도 혼자 견뎠다. 응급실에 갈 만큼 심한 날에도 결국 스스로 택시를 잡아 타야 했다. 다른 환자들이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는 모습은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가슴을 도려내는 잔인한 현실이었다. 항암 치료실에서 간병인 아주머니는 늘 나를 안쓰럽게 지켜봤다. 주사 바늘이 팔을 뚫을 때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정말 강한 분이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끝까지 버티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그 목소리가 내 귓가에 오래 남았다. 쓰러지고 싶을 때마다 그 말이 내 등을 밀어 다시 일으켜 세웠다. 밤이 되면 통증은 더 날카로워졌다. 뼛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오한, 손끝과 발끝을 파고드는 저림, 피 속에 퍼져나가는 약물의 금속 냄새. 그 속에서 문득 아내 생각이 스쳤다. 지금쯤 다른 남자의 품에서 평온히 잠들어 있겠지. 나는 죽음과 맞서 몸부림치는데 그녀는 웃고 있을 것이다. 그 상상에 치가 떨렸다. 그러나 분노는 곧 결심으로 바뀌었다. 살아남아야 했다. 내가 끝까지 버티고 다시 일어나야만 한다. 그래야 진짜 복수다. 거울 앞에 서면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뼈가 드러난 얼굴이 낯설게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손톱은 검푸르게 변했고 피부는 재처럼 푸석푸석 갈라졌다. 그러나 그 초라한 모습은 포기의 신호가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아직 싸우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이 모습 그대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한다. 지옥 같은 항암 치료는 장장 1년 8개월 동안 이어졌다. 주사를 맞을 때마다 혈관이 더 얇아지고 몸속이 타들어갔다. 중간에 몇 번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은 끝낼 수 없다. 더 살아야 한다. 나는 그 목소리에 매달려 버텼다. 마지막 항암 치료가 끝나고 한 달 뒤 최종 검진을 듣는 날이 찾아왔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내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복도 벤치에 앉아 내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듯 요란했다. 다른 환자들이 차례차례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을 보며 나도 곧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다. 드디어 내 차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 앞에 앉았다. 그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순간 숨이 막혔다. 혹시 나쁜 소식일까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러나 의사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축하합니다. 수술 부위는 깨끗하게 제거됐고 다른 장기로 전이된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6개월마다 정기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오랫동안 어둠 속을 헤매던 내가 드디어 터널 끝에 빛을 본 것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나은 겁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실히 말했다. 네, 완치 판정입니다. 진료실을 나서며 가슴이 벅차 올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2년 가까운 지옥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살아있다는 것, 다시 걸어 나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모든 빛이 내게 쏟아지는 듯했다.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전보다 더 따뜻했고 나는 마침내 그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아내에게 버림받고 홀로 수술대에 오르고 지옥 같은 항암 치료를 견뎌낸 모든 시간이 이제 끝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살아냈다는 말이 가슴 깊이 울려 퍼졌다. 끝없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결국 버텨냈구나. 그 벅찬 감정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동안 나를 붙잡아 준 사람들이 이루진 간병인 아주머니, 그리고 언제나 안부를 물어주던 박 사장님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이 밀려왔다. 로비 안쪽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하니 메시지가 와 있었다. 형님, 오늘 검진 결과 어떠셨습니까? 걱정됩니다. 박 사장님의 문자였다. 나는 바로 전화를 걸어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라고 전했다. 전화 너머에서 터져나오는 그의 환한 웃음에 나도 모르게 눈가가 젖었다. 잠시 스쳤던 생각은 아내였다. 만약 그녀가 곁에 있었다면 오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나를 가장 힘들 때 버린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할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혼자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이 더 큰 자부심을 주었다. 아무도 기대지 못한 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내가 스스로 대견했다.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솟구쳤다. 병원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햇살이 어깨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땐 햇빛조차 따가웠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다. 나무는 한층 더 푸르게 빛났고 사람들의 얼굴도 유난히 밝아 보였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역 앞 포장마차에서 붕어빵을 파는 아저씨가 보였다. 따끈한 판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쳤다. 치료받을 땐 달콤한 냄새조차 역겨웠는데 이제는 그 작은 향기 하나에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마트에 들러 불고기용 소고기와 김치찌개 재료를 샀다. 장바구니를 끌며 오랜만에 직접 요리를 떠올리는 순간 내 삶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불을 켜고 조용히 맥주 한 캔을 꺼냈다. 의사가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했으니 두려울 것도 없었다. 은색 캔 뚜껑을 따는 소리가 칙 하고 울렸을 때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첫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세상 그 어떤 술보다 달콤하고 따뜻했다. 창밖으로 번지는 불빛을 바라보다가 이제 진짜 끝났구나라는 안도감이 밀려오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후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엔 발걸음이 가벼웠다. 복도 벤치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면서도 마음은 한결 편안했다. 검사도 간단했고 결과도 좋았다. 의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잘 회복되고 계십니다. 지금 상태만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와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앞쪽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걸음걸이, 체형 설마. 나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 확인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은 바로 아내였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내가 알던 그때와 전혀 달랐다. 창백한 얼굴은 한껏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졌다. 손목에는 환자용 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걸음은 한없이 느리고 무거워 보였다. 나는 들키지 않도록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다. 왜 이곳에 있는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때 아내 옆을 스쳐 지나가던 간호사 둘이 나누는 말이 들려왔다. 저분 맞지?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던 유방암 환자분이야. 그 순간 차가운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게 차갑게 등을 돌렸던 그녀가 이제는 병원 복도를 홀로 걷고 있었다. 운명의 아이러니가 눈앞에서 또렷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며칠 전 간호사들의 대화를 통해 들은 사실은 내 가슴을 세차게 후려쳤다.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홀로 병원을 찾는다는 사실이었다. 과거 이혼 서류를 내밀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내 곁을 떠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의 자신만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완전히 고립된 채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어디에 있는 걸까? 아내가 병든 지금 왜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는 걸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결국 나는 병원 안내 데스크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혹시 진료실에서 나온 그녀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시간이 지나자 복도 저편에서 아내가 걸어 나왔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빛은 잿빛으로 창백했다. 그녀는 병원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까운 거리라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오늘 검사 결과 나왔는데. 그 울먹이는 음성은 한때 나를 향해 냉혹했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그러나 상대방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차례 더 걸어도 신호만 반복될 뿐이었다. 마침내 한숨을 길게 내쉰 아내는 택시를 잡아 홀로 떠났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복잡했다. 안타까움과 함께 서늘한 만족감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구나라는 목소리가 내 안에서 울려 퍼졌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녀의 모습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암 진단이라니, 그것도 진행된 상태라니. 놀라움은 컸지만 정작 더 궁금한 것은 그 남자의 행방이었다. 왜 아내는 홀로 병원에 오고 그는 그림자조차 드러내지 않는 걸까? 결국 며칠 뒤 나는 박 사장님을 찾아가 물었다. 혹시 요즘 제 전처 보셨습니까? 그 남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박 사장님은 잠시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아, 그 얘기요? 들리는 소문으론 그 남자가 도망쳤답니다. 이어진 이야기는 더욱 기막혔다.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건강할 땐 달콤한 말로 아내를 유혹하며 함께 미래를 그리던 자가 병이 닥치자 연락을 끊고 휴대폰 번호까지 바꾸며 도망친 것이다. 그 소식은 이미 동네에 퍼져 있었다.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그를 두고 욕을 퍼부었다. 결혼한 여자 꼬셔서 집안 망치더니 결국 병 걸리니까 버리고 달아났대. 그런 놈은 언젠가 더 큰 벌 받게 돼 있어. 누구 하나 두둔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아내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연민 섞인 한숨이 흘러나왔다. 아내 역시 여기저기 연락을 해봤지만 그 남자는 끝내 잡히지 않았다. 과거 그녀가 내게 던졌던 차가운 한마디, 그건 당신 일이야, 그 잔인한 문장이 이제는 그녀에게 돌아온 것 같았다. 병 앞에서 아무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도 한동안 침묵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저려왔지만 동시에 서늘한 확신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 이것이 바로 대가다. 나를 배신하고 떠난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며칠 뒤 다시 병원에 들렀을 때 우연히 직원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처음엔 남편분인 줄 알았어요. 늘 함께 오던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병원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걸 봤습니다. 마치 드라마 장면 같았죠. 그 장면을 더 자세히 묘사해 주었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남자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고 한다. 난 이런 거 못 견뎌. 이제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 순간 아내는 울부짖듯 내달렸다. 제발 떠나지 마. 나 혼자서는 못 버텨. 하지만 남자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병원 출구를 향해 걸어가 버렸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나는 오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내게 이혼을 강요하던 그녀의 차가운 표정이 이제는 눈물로 뒤범벅된 얼굴로 겹쳐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결국 운명은 공평했다. 배신의 시작은 화려했을지 몰라도 끝은 이렇게 초라하고 잔인하게 찾아오는 것이다. 병원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가 마치 드라마를 회상하듯 생생히 말해 주었다. 그 환자분 참 안 됐어요. 처음에는 남편인지 애인인지 늘 남자분이랑 같이 오시더니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큰 소리로 싸우더라고요. 그 뒤로는 쭉 혼자 오십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상황은 이랬다. 남자가 아내에게 버럭 소리쳤다는 것이다. 난 이런 거 못 견뎌.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 아내는 복도 한가운데서 울부짖으며 애원했다고 했다. 제발 떠나지 마. 나 혼자서는 못해. 그러나 남자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과거 내가 간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아내가 내게 던졌던 차가운 말이 떠올랐다. 그건 당신 일이잖아. 그리고 냉정히 이혼을 강요했던 그 모습. 결국 아내 역시 같은 상황에서 버림받은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인과응보였다. 몇 주 후 병원 로비에서 마지막으로 아내를 보았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은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 역시 그 과정을 홀로 버텼으니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냉정한 생각이 떠올랐다.
날 버리고 떠나더니 결국 같은 병 앞에서 혼자가 되었구나. 나는 혼자서도 이겨냈다. 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아내는 의자에 앉아 흐끼고 있었지만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병실 창밖 햇살이 그녀 어깨 위에 내려앉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내 몫이 아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바람은 마치 새 출발을 축복하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제 내 삶은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나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음식점을 다시 여러 손님들과 마주 앉는 날이 머지않았다. 삶의 작은 기쁨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는 그 소중함을 2배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아내는 이제 홀로 병마와 싸워야 한다. 언젠가 나처럼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고통스럽고 끝없는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운명은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었다. 화려했던 시작은 끝내 초라한 몰락으로 이어졌다. 나는 홀로 당당히 버텨내며 살아남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버리며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 난 다시 살아가고 넌 이제 혼자 버텨라. 그것이 내가 전처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었다. 더 이상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햇살이 가득한 길을 걸으며 나는 느꼈다.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지난 세월의 고통과 배신 속에서 나는 더 강한 사람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승리였다.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상처들이 결국은 내 발판이 되어 주었다. 이제는 당당히 그리고 담담히 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